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86회 기출문제 이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전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일부인데 순서가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1번에 수정 후 시산표 기말 수정, 수정 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가 있는데 이 기말 수정 분계랑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올 때는 뭐가 먼저죠? 여러분들 기말 수정 분계가 먼저예요. 기말 수정 분계가 뭔데?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우리가 뭐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12월 31일에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로 만드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 하기 전에는 수정 전 시산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기말 수정 분계가 끝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일단은 1번과 2번 자체는 기말과 수정 후 시산표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3,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까지는 맞아요. 그 이후에 보니까 3번은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까지가 손익계산서를 마감을 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 자본 아니죠?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3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자, 왜, 저는 정답이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손익계산서 상을 먼저 마감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디로 가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자본 쪽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 포함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취득할 때 발생한 뭐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정답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게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라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으로. 그래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에 반영되죠. 어디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 3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처분 가액에서 차감해서 효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는 단기매매 증권만 우리가 구입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은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모두 다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처분 손익에 바로 차감합니다. 3번 맞고요. 4번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의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여러분도 배우지 않았지만 어차피 1, 2, 3, 4를 보시면 1번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매출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보도록 할게요. 1번.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파드론 맞죠?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요.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정적으로 설정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설정을 하고요. 왜 이거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설정하나요? 매출채권 자체가 단기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죠? 매출채권 아래 짝꿍들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의 짝꿍, 바드럼의 짝꿍이 있어서 우리가 외상매출금 총 얼마인데 대손충당금 이만큼 설정했어. 그럼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이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나요? 모두 막 이런 얘기 있으면 원래 오답이잖아요. 정답 4번이고요. 자, 매출채권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가 맞지만 우리가 기타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상 거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할게요. 대형 가습기를 현금 주고 샀다. 가습기가 비품이기 때문에 자, 비품에 현금이죠. 그러면 비품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맞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수 감소 맞죠.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주식의 발행으로 2억 원의 현금을 조달했대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 맞고 현금 자산이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 맞죠. 맞고요. 3번 제품을 30만 원 현금으로 매출했대요. 현금으로 매출. 그럼 나는 현금을 받았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에요. 수익이 발생했네요. 자산이 증가는 맞지만 비용의 감소가 아니고 수익의 증가, 발생이라고 표현해야죠. 우리는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 거래의 판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직원의 축의금 현금. 그러면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죠. 그럼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자산이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사채는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융통할 때 발행하는 것들인데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액면에 있는 금액과 실제로 발행하는 가액에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시장 이자율로 줄 것이냐, 유효 이자율로 줄 것이냐, 뭐 액면 이자율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는데 뭐 그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가 상각을 또 하게 되어 있고 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와 뭐 상각하는 이자율이 달라서 그 우리가 상각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산 세무에 나오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산 회계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나 너무 어렵다. 나 사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니야, 나는 사채를 배운 적이 있어. 이라고 하면은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 세무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산 회계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옳은 거니까 2, 3, 4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사채를 저희가 발행을 하면은 분개를 하죠. 대변의 사채, 이게 부채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채를 발행하고. 그러면은 이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현금은 4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채에 대한 액면 금액, 자본 주식처럼 액면에 써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제가 4만 원 주고 발행한 거거든요. 이게 차이 나는 4만 원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10,000원으로 와요. 차변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채는 이제 저희가 차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과 현금을 실제로 나가는 부분과 차이 나는 부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차변에 이자 비용이 나오고 대변에 실제로 현금을 줘요. 이자에 대한 현금.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맨날 상각을 하게 되는데 매년 상각하게 되는데 뭐 현금이 그럴 리 없겠지만 10,000원 너무 많다. 현금이 뭐 1,000원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데 우리가 이자 비용을 1,250원이면 250원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차감하는 거예요. 결국엔 차변에 10,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계속 10,000원이 될 때까지 저희가 상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상에는 사채가 5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제표 상에는 사채는 5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0원이 있어. 그래서 10,000원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차감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정답입니다. 3번 인쇄비,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직접 사채 할인 발행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채 발행 초과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자, 유효이자율 법으로 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하는 이 대변의 현금은 액면 이자율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채 액면가액에 실제로 주기로 한 이자로.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삼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효 이자율을 적용을 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 지금 대변에 제가 예를 들어서 250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뭐 300원, 그 다음은 뭐 400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당좌 차월. 당좌 차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당좌 예금을 통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당좌 예금에 잔액이 있어야만 그만큼을 토대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발행해야 되는데 당좌 예금에 통장에 막 50만 원밖에 없으면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 미리 금융권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지만 150만 원까지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잔고에 50만 원만 있으면 추가로 50만 원까지는 더 발행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저희가 계약서를 써요. 그럼 그게 당좌 차월인데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보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많이 씁니다. 당좌 차월이 5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추가적으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돈이 없지만 50만 원까지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1번은 단기 차입금으로 본다면 부채입니다. 2번 외상매입금 부채죠. 3번의 대송충당금 부채라기보다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4번의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6번 정답 3번. 7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최소 금액 얼마니? 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서 10%예요. 그럼 현금 배당 얼마 할 거냐? 자본금의 10%니까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을 현금 배당할 거고요. 여기에 10%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준비하시면 돼요. 정답 2번이고요. 자, 현재 재무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이 5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또 달라. 어떤 거? 우리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적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얼마야? 500만 원까지는 적립을 해야 돼. 근데 이익준비금 지금 어차피 50만 원밖에 없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500만 원 들리면 아직 멀었어. 해야 돼. 정답 2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 위탁 판매. 수탁자, 내 물건 팔아주는 사람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할 거고요.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써보고 일주일 뒤에 마음에 들면 그때 사. 반품을 하면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에 반품기간 종료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상품권을 판매한 날은 언제 하죠? 상품권이 재화랑 교환된 날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농업비는 기초원가에는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이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인데 왜 가공원가는 포함되지 않죠? 잘못됐네요. 틀렸고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랑 가공원가 모두 해당돼요? 아니에요. 직접 재료비는 그 기초원가에만 해당돼요. 가공원가 아닙니다. 자, 3번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합니다. 미치는 원가를 말하나요? 미치지 않는 원가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비, 제조 원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비를 붙인 거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10번 엄청 쉬워요. 티계정으로 그리시면 되죠. 자, 지금 제품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기초 항상 25만 원 왼쪽에 첫 번째 자리, 매출 원가 어디 자리? 오른쪽에 첫 번째 자리. 자, 기말 제품 12만 원은 매출 원가 바로 아래예요.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합계를 내면은 여기가 96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리예요. 자, 그럼 여기도 96만 원이 돼야 돼. 그럼 정답이 몇 번? 2번 71만 원 되겠습니다. 10번에 2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할게요. 총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어요. 자, 1번 상호 배분법은요.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배분 방법이다. 왜 순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것들을
주된 부분에 배부를 할 때,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할 때 각각 금액 자체만 좀 달라지 총 금액은 같아요. 결국 총 금액이 같다는 건 순이익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자,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에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건 뭐다? 제일 계산하기 어려운 거 상호 배분법. 세 번째,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에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건 단계. 그래서 보조 부분에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A랑 B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A를 먼저 배부할 거니, B를 먼저 배부할 거니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되는 금액이 다르죠. 어차피 총액은 같지만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4번,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맞죠? 왜냐면 보조 부분끼리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부 순위 고려할 필요 없죠? 11번에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자,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죠. 왜? 개별 원가 계산 자체가 우리가 다품종의 소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보통 선박을 만든가 하나 만들 때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한 채 정도만 이렇게 딱 만드니까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생각해서 나눠주죠. 아주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힘들어요. 특히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죠. 좀 덜 정확하지만 그게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배부하나요? 자, 작업 원가표에서 배부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이제 완성품 환산량 몇 개 만들었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부가세네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일반 소비세, 간접세 맞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자, 거래공제법이래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근데 부분 면세 제도죠. 자, 4번 소비지급 과세 원칙 맞고요.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됩니다. 자, 13번의 정답 2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간주 공급 그래서 암기했잖아요. 어떻게? 자개사패로. 자가 공급이 없네? 개, 사, 패. 정답 몇 번? 2번. 현물 출자는요. 우리가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해서 과세됩니다. 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보도록 할게요. 상가 자체가 과세예요. 그래서 상가는 건물도 토지도 모두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임대니까 토지 임대 과세예요. 상가의 토지 임대. 자, 주택의 임대는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이거 파는 거거든. 판매도요 면세예요.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니까. 토지 자체는 공급을 하시면 이건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만 과세인데 임대도 어떤 토지? 상가에 대한 토지. 상가가 붙어있는 바닥에 있는 토지. 이건 과세예요.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86회 기출문제 이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